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미 외교차관이 긴급 유선 협의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방북 날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차관이 통화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김 차관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영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대남 도발과 영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로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이번 주 초 제3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데에 대해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통일부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평양 곳곳에서는 푸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VOA 방송은 어제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에 전에 없던 외벽이 설치됐고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 묵었던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입구 주변에도 붉은색 물체가 보인다며 새로운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들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푸틴 방북과 관련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호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를 상승 궤도에서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의회 집단휴진 예고일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정부는 유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비상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필요한 수업을 보충만 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년간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복귀를 막는 위협이나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앞서 각 대학 등이 건의한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병원 집단 휴진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휴진하는 병원들 숫자 집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에 돌입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어제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예약한 환자의 동의나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 단체들 역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휴진 결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협의 집단 휴진 하루 전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오후에 휴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이면택 의협 회장이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집단 휴진을 피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월) 중순인데 불볕더위가 절정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더위를 식힐 단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은 오늘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2.8도였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높은 33도로 예보가 돼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이 경신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오전 시간이지만 서울 기온이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날씨 상황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와 오늘 현재 기온차를 나타낸 화면입니다. 네,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어제 기온보다도 1도에서 2도가량 높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기온의 오름세가 오후에도 이대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이 중부 영남 지방을 보실 텐데요. 네, 이 지역은 어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5도 안팎까지 그리고 36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불볕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불볕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길게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벌써 108명까지 크게 늘은 상태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한낮에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폭염특보 지역에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무리한 야외 작업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벌써 이러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 내일은 다행히 비 소식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엔 내일 길게 이어진 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날 전망인데요. 우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더위를 식히는 단비가 내리겠고요. 또 충청 이남 지방은 제주도 부근을 지나는 비구름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주말에 내리는 비로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았던 심한 폭염과 열대야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대구와 경북 등 영남 지역에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는데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주에 지금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경주 첨성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더웠다고 그러던데 지금 한 몇 도죠? 네, 이곳 경주는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늘까지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더운데요. 정오가 되기 전이지만 낮 기온이 벌써 32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내리지 않은 햇볕이 워낙 강해서 등이나 팔이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 첨성대에는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오전부터 관광객 발길 또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벼운 옷차림에 모자나 선글라스로 햇볕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시원한 음료나 물을 손에 들고 걷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관광객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6월 중순에 예상하지 못했던 더위라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힘들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첨성대 앞에서 간단히 인증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얼음물과 부채를 나눠주며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 황리단길에는 여행자 라운지라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는 한낮,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간 정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논이나 밭처럼 그늘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거나 여행할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자주 쉬어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주 첨성대 앞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깜짝 하락하고 노동시장 과열도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S&P와 나스닥 지수는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날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지난 4월 전달보다 0.5% 상승했던 생산자 물가는 한 달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달과 같은 수치를 보여 0.2%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밑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밑돈 데 이어 도매 물가도 하락 반전하면서 금리 인하가 올해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최근 물가 지표 흐름에 대해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We'll need to see more good data to bolster ou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여기에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미국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는 경제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S&P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 마감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는 0.16% 오른 2,759.22로 개장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16% 오른 872.69로 개장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영향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로와 약세에 따른 달러와 강세 영향에 2.4원이 오른 1,376.3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의 일반 민심 20%를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이 오늘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당심 80%, 민심 20% 전당대회 규칙을 사실상 확정했는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 당내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직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히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 재선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민심 반영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민심 비율을 더 올린다고 해서 차기 당대표 경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민심을 얼마나 반영하든 현재로선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친윤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장 특정 후보를 밀기보다 정책 토론 등 선거 과정을 거치며 당원들이 적임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데 어떠한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은 이르면 오는 23일이나 24일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벌써부터 견제구를 날리며 경쟁 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정치 전장이 국회여서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며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고, 윤상현 의원은 SNS에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분이 당대표 자리에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출마 여부가 주목받는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 당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이틀 만에 다시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등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법사위는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위해 신원식 국방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1일 부를 계획입니다. 상임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대여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반드시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경찰청을 찾은 데 이어 오동훈 공수처장을 면담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거듭 순직 일주기 전에 수사 결과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가 아닌 자체 특위를 구성해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은 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는데요. 특위위원장인 인유한 의원 등이 임 회장을 만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 원구성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장 언제쯤 결론 날까요? 네, 지난 10일 11곳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애초 어제 본회의를 열어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서며 일단 무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와 민당정 협의회로 맞서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 내부에선 현실론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상임위 맞불 성격의 당내 특위는 입법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당 공식적으로는 7개 상임위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상임위 협상을 마무리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원구성을 미룰 경우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도 강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오에 이렇게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돼 자정이 다 돼서야 공항을 떠났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갑니다. 항공사 직원이 성난 군중을 달래보려 애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발 티웨이 항공 여객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승객들입니다. 애초 항공기는 어제 정오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불을 껐습니다. 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하신 분이 아마도 근처에서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불로 캠핑카 제조업체와 주변 자동차 용품 가게 등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통영 대전 고속도로 무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8.5톤짜리 냉동 탑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 뒷부분이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선이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비슷한 이상 이 동기 범죄들을 촉발해 놓고도 제대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유력해지자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다시 부각했고,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겨냥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는 해석이 좀 나오네요. 뭐 누구를 무슨 겨냥하고 아니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리더십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나 그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좀 그 유력한 그 대항마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현실에 참여했다가 선거에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게 낫죠. 유튜브 하는 게 낫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앞두고 다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다음 주에는 등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전당대회가 현재 7월 23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6월 중순서부터는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보고, 본인도 뭐 거의 이제 몸풀기가 끝났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지지 세력을 규합을 하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당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당대표의 권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행사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런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것 같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이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후보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을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캠프 어디다 차릴까 좀 알아본다 그러고 사람들도 규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는 거의 막바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전대 출마 여부가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됐어요. 논란 아닌 논란이 됐는데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이제 와서 뭐 출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까 김재원 전 최고 얘기처럼 말이죠.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유튜버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유튜버라는 얘기는 하란 얘기죠. 그리고 제가 봐도 뭐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선거에 졌는데 나온다는 게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하고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나올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어떠한 메시지가 가지고 나오느냐. 최근에 보니까 해외 직구 견제도 얘기를 했고, 지구당 부활도 얘기를 했고, 또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 것,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논란을 제기했어요. 논쟁을 제기시켰는데, 이제는 좀 이제 당내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대단히 무력하잖아요. 워크숍에서도 절박감도 안 보이고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해 나가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대표적인 친한 의원으로 꼽히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 주에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된다. 누가 함께 할지를 보고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잘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비대위원장 등판할 때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거의 이제 이 투 스트라이크까지 간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낼 때 그런 위기를 타파해달라는 일종의 역할론이 지금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뭐 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끌려다니면서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런 이 전략의 소용이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유일한 돌파구가 대국민 여론전입니다. 장외에서 어떻게 이제 기세를 잡고 논리적으로 이재명 일종의 일당 세력과 이 맞서느냐인데,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노렸던 효과를 똑같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참신해야 되고, 일단은 미래 가능성, 차기 대권 주자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리더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반윤석열 세력의 총수장이라면 앞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반 이재명 세력의 태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롤, 9회 말 투 스트라이크에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배트를 휘두를 기회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화자 대타는 한동훈밖에 없다. 현재 이런 위기 상황입니다. 간략하게요. 근데 그때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고 어떻게든 휘둘러야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선 결과는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뭔가의 좀 해명이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양론이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사퇴한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단장이 병사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도의적으로 그 직을 그만두는 것처럼 또 하나는 108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108석이라도 못 얻었다면, 만약에 100석 아래로 내려갔다면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언행과 자세나 스타일로 봐서 완전히 윤석열 정권이 넘어갔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에게 버티는 유일한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또 일각의 분석은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맡아서 막판에 100석은 넘겨달라라는 읍소 작전을 했고 통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등판하려고 하니까 견제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지금 뭐 당대표 나오지 않을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은 원외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원내인데 너무 힘 약해서 못 싸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논리는 그렇게 이렇게 강력한 논리는 안 되는 아닙니까? 것 같아요. 원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 민심에 얼마나 부합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안위만 돌보고 그리고 어떤 그 당의 그 닥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원내 대표는 원내니까 그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이고, 당대표를 반드시 원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고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면 말이죠. 그런 논리를 하지 말고 현재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뭔가 이 돌파구를 보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라리 논리를 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외라서 이재명 대표는 원내고 여기는 원내이기 때문에 만약 대표가 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잖아요. 장외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대표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대표를 원내로 이렇게 제안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 논리는 대단히 빈약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나경원 의원은 지금 출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울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친윤계에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상당히 권유할 것입니다.
왜냐 현재 뭐 친윤계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강력한 대항마를 찾는다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을 못 얻는 것을 노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윤계의 이 대체주자로 나경원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출마가 상당히 이 당원 80%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인 가능성을 보고 원희룡 전 지사가 또 출마를 한다면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수도권 이거 걸고 출마를 하고 또 도봉갑의 김재섭 37살이죠. 김재섭 의원이 본인에 대해 정치적인 성장을 노려서 출마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표가 만약에 분산이 되고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못 얻는다면 2차에서 연대를 해서 친윤계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 의원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친윤계가 포기를 하고 어대한이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그런 출마 부탁이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이거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그러면 출마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런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압박이 많이 갈 겁니다. 네. 이런저런 어쨌든 대항마가 나와야 전대도 좀 흥행하는 게 아닐까. 성일종 의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 4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성공한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떤 후보가 폭발력과 그 시대적인 정신을 담아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느냐 또 당을 살리는데 어떠한 비전을 내놓고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또 이기는 어느 후보가 나오거나 그에 맞서는 힘을 갖고 큰 두 개의 세력이나 아니면 세 개의 세력이 경쟁한다고 할 때 그 흥행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전대 출마 후보군 중에 김재섭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제2의 이준석이 뭐 안 되리란 법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가 상당히 흥행할 것 같아요. 흥행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좀 이 어느 정도 뼈대가 있는 얘기를 하는 분은 별로 안 보이는데 김재섭 의원과 김용태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이 능력은 훌륭하겠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죠. 지금 거의 무력하지 않습니까? 무력하다 정도를 넘어서 과연 여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석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지금 무력하고 절박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김재섭 의원은 계속 뭔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주목도를 끌 수 있다고요. 그냥 그저 당내에서 서로 비판만 하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혀 없고 말이죠. 그동안 총선 참패가 사실은 대통령실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국 금지된 사람 해제시켜서 대사 발령 내고 이런 게 큰 원인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 쇄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 계속 한다면 상당히 전대가 성공할 수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같이 상승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건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힘을 위해서는 말이죠. 김웅전 의원은 재섭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이런 표현을 썼네요. SNS에. 오늘 인터뷰에서 한 얘기군요. 몽둥이가 날아오지 않으려면 중수청을 잡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전략을 추진할 당대표 후보는 재섭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도 나와야 된다. 지금 김웅전 의원도 재섭이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김재섭 의원하고 연락을 해봤거든요.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고민 중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안 나온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고민 중이라고 하면 뭐 예. 나올 가능성이 70% 이상 기운 것이죠. 70%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예. 김재섭 의원이 나오지 말아야 될, 나오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 좀 있고 센스가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인 촉이 빠르다면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정치 아니죠.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도봉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험지 중에 험지인 서울의 북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37살의 젊은 나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커다란 어떤 정치적인 과오나 발언의 실수나 막말 파동에 휩쓸린 적도 없고 예. 그리고 본인이 조금 자랑하듯이 몸매가 거의 우리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를 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징맨, 징맨 수준의 하여튼 본인이 이런 어떤 이 틀도 가지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한번 세게 붙고 오히려 만약에 이 기류를 타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이런 후보들보다 더 득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뭐 당대표가 되는 조건에 몸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재섭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 긴장해야 됩니까? 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없습니까? 원내 아닙니까 어쨌든. 원내인데다가 도봉갑이라는 지역이 거기가 저기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과거에 김근태 의원이 계속 이제 됐던 데였고 그 부인이 인재근 의원이 이제 연속 3선을 했던 곳인데 아무튼 김재섭 의원은 무슨 도봉갑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 말이죠. 험지 출신이라는 걸 떠나서 김재섭 의원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말이죠. 정확하고 객관적이에요. 이렇게 누구 무슨 친윤 의식하거나 비윤, 친윤, 반윤 이런 게 안 보여요. 적어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답게 정말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만 그럽니까? 민주당은 더하죠. 사실은. 굳이 비교하자면 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데 요즘 여야는 거의 정치 실정이 아니라 정치를 포기한 집단들 같아요. 여야가 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김재섭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뭔가 국민의힘에 완전히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죠.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나온다는 말이죠.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출마 가능성이 본인 마음에서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막바지에 또 중요한 건 바로 윤심이겠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서운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의 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낙선하면 소용이 없고요. 당선되면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선하면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죠.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김진 의원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쇼윈도 부부라는 것은 일단 하여튼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한 쌍의 그 아름다운 마네킹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깊어졌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보도된 것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가지고 가겠다. 이것은 벌써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쓴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형 동생은 아닙니까? 형 동생은 아니죠. 형 동생은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 출마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불필요한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어떤 갈등 관계를 형성을 하면 당선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술적으로 일단은 그런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가야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불합리하게 갈등 관계를 조성할 필요도 없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당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남은 3년에 기대할 수 있는 넘버원 언덕이 방패가 한동훈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맞아떨어진다. 겉으로는 쇼운도 부부처럼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인 이런 당정 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 화학적 결합까지 이룰 정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마다 윤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작용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됐는데 대북송금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중형을 내렸던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기피 신청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도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해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피 신청을 해서 77일 동안 재판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고, 재항고 거쳐서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해서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형사 11부 신진우 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6월 7일 날 1심에 이제 중형이 나온 거예요. 9년 6개월의 중형 나오고 벌금 2억 5천이 나온 건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기피 신청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신진우 판사에 대한 대단한 부담이죠. 왜 그러냐면 지난해 9월에 그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에 그때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대북송금 재판이 동료가 이렇다라고 다 그랬다고요. 근데 대개에서 6월 7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대표를 기소하냐 안 하냐가 결정된다고 다 얘기했던 건데 재판의 결과 중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럼 기피 신청을 하면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또 재판이 연기될 수 있어요. 대체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재판기를 좀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재판 기피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그 결과는 두고 봐야지 알겠죠. 기피 신청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아직.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라면 아무래도 사안을 다 꿰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이 좀 속도를 낼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도 맡게 되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피 신청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들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이 재판부가 뭐 피고인이나 검찰이나 이런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기피 신청을 해서 시간을 다소 지연시키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재판부 배당이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루는 형사 재판부가 수원지법에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됐는데 확률이 50%다. 그런데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 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상당히 암시를 한 재판부라는 점에서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선고가 나오고 그리고 선고 내용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50%의 확률 게임에서 대단히 이번에
불운한 이 돌을 집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무작위 배당된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걸 어떻게 좀 사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에 대한 이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그런 발의, 입법 발의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이 눈에 띄는데요. 이 발의안을 놓고서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 내용을 좀 보시죠.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 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이런 법이더라고요. 아니 원래 표적 수사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렇죠. 저걸 법으로 저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전혀 문제가 좀 된다고 하죠. 여기 형사소송법 개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해서 판사가 이게 표적 수사라고 판단되면 이거 기각해라. 무조건 기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담당 판사가 기각을 할지 영장을 발부할지는 영장 담당 판사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 수사에 어떤 그런 의심이 들면 무조건 기각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전 이게 과연 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서 성립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북송금이 이제 이 문제가 기소가 되면서 말이죠. 6월 12일 날 기소했잖아요. 6월 7일 날 이화영 정부수사 재판이 있었고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표적수사금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정입니다. 발의한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방탄을 위한 법안들 아니냐 이런 이제 충분히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요. 법 왜곡 방지법도 이제 발의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고 또 판검사 탄핵 소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저거는 법안을 어떻게 한두 개를 하지 않고 이게 전부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켜서 보면 논리가 이게 맥락이 닿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 법 만능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법부 권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민주당 발의하는 이제 의원들의 이제 논리인데 일종의 이게 뭐 법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뭐 이 몇 개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 어떤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떤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둘러싸고 내리는 조치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을 해버리겠다. 이걸 완전히 뒤엎겠다라는 이런 식의 발상의 발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을 지금 현재 독식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례를 완전히 깨버리겠다. 세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시행령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를 해라. 수정 요청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권을 상당 부분 제약을 해서 삼권 분립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뭐 몇 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면 이 나라의 삼권 분립과 행정부와 의회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살아남겠느냐. 대단히 위험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관련 법을 발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하자.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뭐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겨냥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최상병 특검도 포함될 거예요. 아마 대통령 관련성이 있으니까 최상병 특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근데 저 부분도 그래요. 저것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헌법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헌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다면은 거부권 행사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 문제는. 저것도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일리가 있는 면이 없지 않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개헌 이후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거 그리고 윤 대통령을 의식한 게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양당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한국 정치를 대단히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치가 점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정말. 어쨌든 민주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 발의하는 법안들, 민주당 자체 내에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저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석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네, 아니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요. 이준석 맞잖아요. 저걸 뭐 부인할 수가 있나요? 예. 국회의원이 저렇게 지하철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된 건데 뭐 일종의 쇼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좋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전 일단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세요? 예. 쇼를 저렇게 하겠어요? 전 저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은 다른 모습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뭐 까만 차 타고 뭐 기사 있고 지금 비서가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되는 걸로 압니다. 4급, 5급, 6급, 7급, 9급 이렇게 쭉 4급도 2명, 5급도 2명 이렇잖아요. 국가에서 부여한 비서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즘. 그 정치개혁, 국회개혁 얘기 안 나오는 게 신기해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던 그 의원들이 말이죠. 근데 저런 부분은 적어도 현역 의원인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저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저건 상당히 보기가 좋죠. 저기 설령 쇼라 하더라도 쇼라 해도 보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쇼라 해도 보긴 좋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아니 뭐 졸 때도 있죠. 졸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저 정도면은 네, 저는 네. 조금 달리 보는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공인 아니에요. 예. 저렇게까지 골아떨어질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저 공공장소고 한데 그냥 졸고 뭐 꾸벅꾸벅대고 이럴 수는 있는데 네, 좀 오바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전에 당대표 시절에 따릉이도 타고 또 출근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고 대중교통을 평소에도 이용하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나는 유지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피곤하니까 골아 떨어졌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운전기사를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뭐 편하게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말이죠. 헌법기관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인이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첫 번째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새 핸드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새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공적인 임무가 있고 그래서 저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이치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또 일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쇼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시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전에 했던 말이 좀 본인 발목을 잡는 것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지금 주장이 결국에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던킨도너츠를 사가지고 본인 직접 사가지고 뭐 이렇게 타셨다 이런 건데요. 그 주장의 진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제가 보탤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미지 컨설턴트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기획된 1992 티셔츠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게 그럼 언제 출시된 것이냐. 처음에는 좌천된 다음에 롯데자이언츠 그 경기를 보러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송정 바닷길을 걸으면서 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이 왜 나왔는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한 거고. 저 당시 도너츠 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쇼라고 했거든요. 저건 뭐 쇼라고 예. 하기보다는 기획된 연출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쇼맨십이 필요해요. 본인은 아니다. 본인은 뭐 아니다라고. 예. 아니 뭐 쇼로 이거 연출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예. 아니라고 그러겠는데 예. 전 저런 부분 가지고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도해서 예. 우리들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건드릴 정도로 과하면 되게 보기가 흉해지죠. 예.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 저런 것까지 정치라고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단지 이준석 대표가 아까 골아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 아까 지금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층처럼 행동하고 군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부분이 신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예. 어쨌든 마지막 케어는 제가 좀 웃자고 준비한 주제인데 두 분이 너무 진지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좀 당황한 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정오를 넘긴 지금 서울 기온이 벌써 32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분수 앞에서도 더위가 쉽게 식지 못하고 있고 또 거리에는 모자, 양산에 이어서 이런 선풍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가 오늘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이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연일 자외선과 오존이 비상입니다. 특히 전남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오존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 이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햇볕이 강해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차도에서 떨어져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 더위는 오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던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겠고요. 안동과 대구 34도 등 영남 지방에서는 오늘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북 또 남부 내륙 곳곳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앞으로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은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폭염을 식혀줄 단비가 내리면서 이른 더위는 오늘을 고비로 다소 누그러들겠는데요. 다만 이후로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대비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금과 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자 내놓은 입장입니다.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거란 주장인데요. 공정위는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체 제작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고 임직원 2,200여 명에게 PB 상품을 대상으로 7만 2천여 건의 후기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위계에 의한 부당한 판촉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적발한 사실관계가 맞다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부분이 있는 게요. 판촉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위계에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고 고지된 내용과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일의 차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속임이 있어야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소위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거나 PB 상품과 관련해서 후기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에 대해서 쿠팡은 공정위가 유례 없이 상품 진연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입점 업체 매출 역시 늘어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정위가 유사 사례로 언급한 해외 사례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의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서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례도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소비자를 기만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각각의 아마존이나 나머지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PB 상품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가 아니라요. 이 알고리즘의 검색 순서와 방식을 공정하게 사용량과 그리고 후기, 별점 순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한 것이라면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류 인기에 힘입어 K푸드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과 김밥은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인기가 뜨거운데요. K빵집도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세계 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한국의 김과 김밥. 각국 바이어들이 조미김 업체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recipe is simple as it's healthy and the calories low, so it's good for diet.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반찬이 아닌 과자로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프리미엄 마트를 중심으로 질 좋은 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살이 찌지 않는 건강식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70%까지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김을 대부분만 비축하고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음식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김을 포함한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1, 2월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과 면, 음료의 수출이 늘었고 굴과 참치 같은 수산물도 모두 30% 넘게 증가하며 김 수출 증가량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K빵집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중 하나인 태극당이 미국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이커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게다가 이제 한국의 베이커리, 즉 K 베이커리를 미국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베트남 시장, 미국에 있는 중국 시장, 그 너머에 있는 메인스트림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세계 좀 곳곳에 매장을 좀 오픈하는 게 좀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 5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도 지난 1분기 북미에서만 신규 가맹 계약 27건을 체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에 이어 K 베이커리까지 해외에서 안착한다면
우리 먹거리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경연은 지난 3월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가 석 달 만에 0.4%포인트 올린 것입니다. 한경연은 인공지능 관련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실적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성장률 전망치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미국 출장에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자택에 초청을 받아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만나 생성형 인공지능 등 주력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와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출장 성과에 대해서 짧은 대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과를 나누시는 소감 어떠셨어요? 예, 열심히 해야죠.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CEO도 만나셨을까요? 혹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혹시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네, 인천공항에서 방치물품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서 검사한 뒤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는데 취재 결과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관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YTN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곧바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항 곳곳에 둔 방치물품은 주인이 있는 장기적 취물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철거 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폭발물 처리반, EOD를 불러 내용물을 검사한 뒤 유실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확보한 무단방치 물품 처리 관련 공사 측 내부 문건입니다. 사실상 관련 업무 매뉴얼인데 철거 기한이 지난 방치물품의 EOD 검사 여부를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자체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EOD 검사 뒤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나 공사 해명과 달리 실무적으론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눈대중으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면 EOD 없이 창고로 옮긴 겁니다.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EOD 검사를 한 물품과 하지 않은 물품 모두 공식 유실물 센터도 아닌 교통센터의 창고로 옮겨져 한꺼번에 보관됐습니다. 6개월을 보관해야 하는 유실물법도 지키지 않았고 폐기할 때도 폭발물 검사는 없었습니다. 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 등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수십 개의 카트에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방치물품을 지금처럼 처리해온 공사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뒤 과태료나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당시에 훈련을 지시한 장교 2명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 대위와 부중대장 B 중위 등 장교 2명을 어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장교 2명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조사는 시간과 장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중대장 등 2명에게 당시 진행된 군기 훈련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의 한 호텔 주차장 2층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서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차량이 식당과 주택 위로 떨어졌는데요. 날벼락을 맞은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제주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 뒤편에 갑자기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축 자재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폭발이 날까 주방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SUV가 건물 밖으로 추락한 겁니다. 차량이 떨어지면서 주택과 식당을 덮쳐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됐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식당 주인도 놀라 쓰러졌습니다. 부상자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와보니까 밖에 시신 상태로 있었고 가게는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사고는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2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운전자 과실과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문제들도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과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 부친 논란 등 사건 사고 살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사건은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쳐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 숨지게 만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그 의사가 이번에는 성폭행 관련 혐의로 징역 17년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남 사건,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사망케 하고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그 사람 역시 사실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지금 징역 20년을 사실 선고받은 이런 상태인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인도에 돌진해서 사고를 냈는가에 관한 이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봤더니 네. 지금 그 약물 처방을 한 이 병원의 원장이 이 여러 형태의 아주 잔혹한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불법 촬영 등을 한 것이 새롭게 이제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이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재판 결과는 징역 17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것이 과연 이제 어떠한 혐의였고, 과연 어떠한 성격이었고, 피해자의 정말 심정은 어땠는가 등에 대해서 좀 오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 연모 씨, 그 의사가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법 촬영의 내용도 정말
어떻게 본다면 이 인격권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네. 의사가 처방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이제 마취와 관련된 처방을 했죠. 네, 그 여성은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취니까 잠들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잠들었으니까 아무런 지금 뭐 저항도 할 수가 없고 의식도 네. 없는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하기도 뭐 민망합니다만 그 위에 옷도 뭐 벗기고 뭐 등등의 그 행위를 통해서 네. 그 550장 그 이상의 그 중요 부분에 대한 그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네. 결국은 이제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상당히 여기에 그 병원에 상당히 믿고서 오랫동안 이렇게 왕래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환자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증거 사진을 이렇게 그 경찰이 이 피해자 사진 찍힌 피해자한테 보여줬더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목격이 된 거죠. 네. 자신 정신 없이 그야말로 나체 상태에 이렇게 불법 촬영이 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일단 550장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들이 한 10여 명 이상인데 거기에 사진에 나타난 여성만 10여 명이기 때문에 네.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 또 여성도 있을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찰 그 수사 그 단계에서는 그 피해자 그 10여 명의 일정한 그 진술을 이제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까지 있었던 뭐 그런 피해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 사례가 이제 알려지니까 이게 어떤 형량의 좀 가중처벌 사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사건의 그 혐의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사항, 네. 뭐 강간 강제추행 네. 등의 그 협의가 이제 주가 되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소위 그 어떤 죄목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안전하고 의사가 신뢰를 보장을 해야 할 더군다나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이른바 그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완전히 이제 반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네. 재판부도 이제 그런 상황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를 보게 된다면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 방화를 한다든가 네. 또는 뭐 경찰이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데 경찰이 범죄를 한다든가 이처럼 그 의사가 사실은 안전하게 환자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처방 기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오히려 악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점 등은 분명히 이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뭐 그런 양형 요소로 작동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아주 쉽게 요약하게 되면 네. 이 병원이 이 극단적인 성범죄의 아지트처럼 사실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와처럼 이 재판관들은 어떻게 본다면 반인도적 뭐 성격이라든가 등에 대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삼았을 공사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가 연모 씨에게 그러니까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준강간 혐의에 이렇게 흡수해서 적용을 했다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흡수주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뭐 쉽게 한번 예를 들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도가 이제 폭행을 행사해서 위력으로 돈을 강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본다면 그 협박죄도 되고 폭행죄도 되고 네. 뭐 절도죄도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개에 해당되는 구속 요건을 강도죄라고 하는 하나의 그 구속 요건으로 다 흡수해서 그 처벌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준 강제 추행도 있었고요. 또 이를테면 희롱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 결국은 준 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 구성 요건에 의율해서 이제 평가를 했다. 그래서 흡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준자, 왜 준자가 붙였느냐? 네, 이게 원래 성폭행으로 기소가 되는데 자꾸 준자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성폭력 특별법 위반 사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위협력을 행사해서 성적 네.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물리력에 준하는 것이 약물이라든가 네. 또는 아예 그 만취를 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 사실은 강간과 준하는 네. 그런 행동이다. 또 성추행과 준하는 추행이다. 준강제 추행이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준자가 붙는 겁니다. 네. 유학을 하게 되면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한거불능의 상태, 그야말로 정신적인 저항 자체를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준자가 붙은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이 준자가 붙었다고 예를 들어서 형량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네. 다만 이제 행위 방법이 사실 이제 그 성폭력, 그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력을 바로 사용하는데 네. 지금 술을 그야말로 강제로 먹인다든가 또는 그 알코올을 이렇게 흡수하게 하다든가 또는 여러 형태의 약물 또는 수면제를 몰래 뭐 탄다든가 네. 뭐 졸피뎀을 이렇게 처방을 과도하게 한다든가라고 해서 전혀 정신 능력이 없고 저항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한거불능의 이렇게 상태는 사실 강제력을 행사한 것과 거의 준하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준자를 붙여서 준강제추행, 준유사 강간 유사행위, 준강간 이렇게 법률 용어가 구분해서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연모 씨가 뭐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 보상 이런 얘기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형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탁을 거부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형량 구형에 그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칩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단 그 낫지만 오히려 사실은 뉘우침이 없고 너무 그 자기적이다, 전략적이다. 이제 그러한 그 판사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이죠. 네. 원래 그 공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를테면 가해자가 그래도 무엇인가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인 것이고 네. 그 피해자가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완전한 뭐 용서의 표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 두 당사자가 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식이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공탁 제도에 쉽게 얘기하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외관적 표시인데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네. 이를테면 뭐 선고 하루 전날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별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긴급 공탁으로 이를테면 500만 원 한 사람당 그러면 이 피해자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지만 이 판사가 혹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피해에 대한 의식은 있었구나라고 하는 외관적 모습은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긴급 공탁이 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공탁 제도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전자발찌의 어떤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뭐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치 추적, 그 전자장치 그 부착에 뭐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네. 유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상습성이 있고 나중에 출소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통지와 파악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막는 이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지만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그 사안이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초범이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지고는 시점에서 이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이른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그 측면에서 위치 추적에 대한 것은 부착에 대한 것은 기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사 연모 씨 뭐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박세리 부친 논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어떤 부친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3천억 원대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엉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그 레저 부지 용지에 해양 골프 훈련장, 국제 골프 연습장, 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을 그 토탈을 한 그러한 이제 그 사업과 그 관련돼서 사실은 그 박세리 씨 그 아버지가 적극적인 이 사업에 대한 유치에 관한 의사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박세리 씨 자체의 동의 여부하고는 별개로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 새만금 관리 그 기관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박세리라고 하는 이제 국민 영웅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 박세리 씨가 이와 같은 진정한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박세리 이 희망재단은 전혀 우리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법인 인감을 도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박세리가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그
서류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이런 혐의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혐의 자체는 경찰에 고소가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의 결론은 상당히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기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수천억 원대 그 사업이 걸려 있는 만큼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박세리 씨 부친 위약금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계약이 지금 완전히 이 성립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협상 대상에서 이를테면 우선 협상 대상의 역량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뭐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계약이 일단 이루어져야 이것이 깨어졌을 때 그 위약금이 2배, 3배의 부담을 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소시엄 업체는 소위 그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 관련된 그 계약과 용역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부정업자로서 결국은 평가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유사한 입찰에 응모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혐의 자체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이긴 합니다만 어떤 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찰 방해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당사자나 관계자가 이것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형사 재판에 따라서 민사 재판에 대한 뭐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관련 주제인데요.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이 마약 관련된 범죄가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4년 전에 이 청소년 10대에 의한 마약 비율을 보게 되면 무려 600% 이상 현재 빠른 속도로 급증을 한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이렇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이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한 연령층이 바로 청소년층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 10대 마약 왕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는 이런 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서 쉽게 또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기회가 또 주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10대에 의한 투약도 증가하고 10대들이 오히려 마약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그 현직 교사의 어떤 인터뷰도 잠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담임 교사가 이제 어디 아픈 줄 알고 어디 아프냐, 괜찮냐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던 과정 중에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약은 다이어트 약이다. 뭐 모르는 사람한테 구했어요. 텔레그램에서 구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순차적으로 하게 됐고요. 네,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다이어트 약이 마약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뭐 살 빼는 뭐 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청소년들이 저것을 반은 알면서 반은 모르면서 결국은 공부에도 집중이 된다. 또 근육을 만들 수 있다. 또 살이 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어떤 그 청소년들은 이 펜타놀 자체를 계속 구입하기 위해서 가짜 처방전을 필요하니까 이 쇼핑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병원 쇼핑을 하고 특정 병원이 이것을 잘 처방전을 내준다고 하면 펜타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가 그 해외에서 보게 되면 이 청년들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서 있고 멈춰 있고 이런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오는 외국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 것처럼 중학교 교실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SNS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황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정보, 그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마약에 대한 혹시 그 주변에서 권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say no 하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주관하는 그런 식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 등 다양한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중생들이 주차된 차에 몰래 올라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학생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는데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여학생들이 골목에 주차된 차에 다가갑니다. 다른 차가 나타나자 자리를 피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에 올라타 조명을 켭니다. 차를 훔치려 한 건 10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차된 차량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인근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간 주인이 후진하는 차를 발견해 곧바로 제지했지만 이들은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운전한 거예요, 남의 차에? 왜 탔어요? 담배는 왜 폈어요, 안에서?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3명 가운데 운전대를 잡았던 10대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을 좀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벌이 안 된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에서는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다 적발됐고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수십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도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또 상습화 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세 또는 2세 정도 낮춰서 촉법 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모두 7차례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중국은 원칙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서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계획을 공식 확인하며 일정은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이제 방북 날짜를 말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Это дружественная нам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мы развиваем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Будем это делать и дальше по восходяще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또 서방의 우려에 대해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에 대해 누구도 우려해서는 안 되고 논란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는 이달 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NHK는 다음 주 초 방북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만 언급했던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你提到的问题涉及到俄朝之间的双边交往安排，我对此不便评论。原则上讲，中方欢迎俄罗斯与相关国家巩固和发展传统友好关系。 반면 나토의 수장은 북러 밀착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북한의 평양 곳곳에서는 푸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B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일성 광장 연단 주변에 전에 없던 외벽이 설치됐고 그 안에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가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외국 정상들이 방문할 때 묵었던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입구 주변에도 붉은색 물체가 보인다면서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포착되지 않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미 외교차관이 오늘 오전에 긴급 유선 협의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영내의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전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에 이 조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11개 항의 공동선언 조항 일부를 보면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고 군비 축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군사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최근 북러 간 밀착 기조를 감안하면 이 조항 역시 접촉 수준이 아닌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거나 기존의 조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었거든, 이 두 나라의 조약이나 공동선언문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식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바뀐 상황에서 양국이 뭘 원하는지가 공동 발표에 담길 것이라면서도 특히 군사 협력 수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경제 협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아 공식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교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돼 푸틴 대통령 방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동그란 안경을 쓴 김구 선생, 희끗희끗한 콧수염이 눈에 띕니다. 콧수염을 기른 69세 김구 선생의 모습인데요. 이번엔 1910년 3월 25일 안중근 의사가 형집행 직전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결연한 모습에 괜스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번에 1920년 고종이 숨진 뒤 경복궁까지 차지하게 된 일본 군인들이 단체로 찍은 기념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화가 나죠. 타이완의 일간지 중국시보의 사진기자인 쉬충마오가 자신이 수집한 일제강점기 시대 희귀사진 390여 점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쉬충마오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관련 사진을 집중적으로 수집한 뒤 사진을 키우고 컬러를 입히는 등의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 맏형 진의 전역을 축하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한다는 글과 함께 올린 바로 이 사진인데요. 군에서 갓 제대한 그룹 BTS의 멤버 진과 방시혁 의장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 다정한 분위기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데요. 회색빛 정장을 입은 진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가운데 전보다 살이 빠진 방 의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희진 어도우 대표와 경영권 탈취 문제로 분쟁이 공론화된 이후 첫 근황 공개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발됐습니다. 이후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 측과 화해를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하이브에선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리 및 하천 아래 버려진 게 뭘까요? 가까이 보면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여러 대가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따릉이 20여 대를 하천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낮 1시쯤 성북교 아래로 따릉이 7대를 버려서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를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현지 시간 오늘부터 정기 성지 순례 하지가 시작됩니다. 사우디 당국은 전 세계에서 총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순례객이 입국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번 정기 순례일 때마다 빼곡하게 순례객들로 가득 찼는데요. 오는 19일까지 최대 엿새간 이어지는 하지 기간 더 많은 성지 순례객이 메카를 찾을 것으로 보여 이 사우디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이 하지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상징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일본이 핵심 근대유산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강제징용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지난 6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사도광산을 상징하는 근대유산인 기타자와 지구를 범위에서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 걸친 광산 채굴 역사를 다루라는 겁니다. 기타자와 지구는 20세기에 조성된 만큼 유산 대상 시기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신청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코모스의 해석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800년대 후반 이후 유산이 대부분인 핵심 근대유산 구역을 제외하기로 하며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イコモスから指摘を受けた北沢地区について資産範囲から除外をし、緩衝地帯とする方針で対応することとした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이는 반쪽 등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는 기어코 감추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코모스가 권고한 모든 기간에 걸친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 동원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등재 찬성 여부는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도광산의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자국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만큼 일본의 지지 요청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군복무를 마친 BTS 진이 곧장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가 집인 것 같다 이런 소감도 밝혔는데요.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보랏빛 무대 위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진이 자전거를 타고 등장합니다.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열린 팬축제 무대에 오른 겁니다. 공연장에 모인 4,000명의 팬들도 큰 함성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진을 맞이했습니다.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미 저녁 다음날 곧장 팬들을 위해 활동에 나선 진.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1절밖에 없던 노래에 2절을 만들어 최초 공개했고 SNS에서 화제가 된 막내 정국의 세븐 챌린지, 꽁냥이 챌린지 등도 선보였습니다. 입진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깜짝 먹방도 진행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진은 무대가 집인 것 같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미부틀 곁을 항상 맴돌면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팬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공연이 방송됐는데 전 세계 177개국에서 시청하는 등 굳건한 인기가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은 팬 1000명과 포옹하는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팬들이 질서 있게 참여하면서 3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행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일부 팬이 무리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다른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팬들을 향한 전역 신고를 마친 진은 올해 안 발매를 목표로 솔로 앨범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뒤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BTS의 활동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세계적 인기를 끌게 해준 앨범 화양연화 발매 10주년을 맞아 기념 앨범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 아메리카와의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그란데가 하이브 미국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와 신규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기존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새로운 조건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란데는 하이브가 지난 2021년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하이브 아메리카의 식구가 됐습니다. 그룹 엑소 첸백 씨가 SM 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첸백 씨는 입장문을 통해 SM이 먼저 계약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지난해 협상 과정 등 모든 걸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전속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첸백 씨 측은 합의 조건으로 SM이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SM은 사익 추구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올해 들어서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를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덥다고요. 네, 지금 바깥에서는 뜨거운 열기에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땀이 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하늘에 구름 양이 늘었는데도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 정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더 높게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온이 높게 계속해서 오른다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어제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더위도 더위인데 오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구름 사이로 내일째는 햇볕이 무척 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와 전남 또 영남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앞으로 오후 4시까지는 하루 중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하늘에 구름 양이 늘었지만 더위는 여전합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과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가 주춤했던 동해안에서도 오늘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북 또 남부 내륙 곳곳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앞으로 하늘의 구름은 더욱 많아져서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은 폭염을 식혀줄 단비가 내립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가끔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오늘을 고비로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고요. 또 바깥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더위가 심상치 않죠. 벌써 두통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 염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염 속에 오랜 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이 대표적인데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시작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더위로 인한 체온 상승이나 또 탈수 증상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시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이 있고 또 복용하는 약이 많기 때문에 체온 유지나 땀 배출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환자는 지난 9일까지 벌써 7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이 2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였습니다. 대부분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운동장과 논밭, 길가에 장시간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과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소금이나 설탕이 든 물 또는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야 합니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체온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벨트 등 열기를 몸에 가두고 있는 것을 풀고 목 뒤나 겨드랑이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온열 질환은 햇볕이 뜨거운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일 폭염 예보를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격세지감이 어울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둑인 듯합니다. 60여 년 전에는 한국의 바둑 천재 조은현, 조치훈이 일본으로 가서 배웠는데 이제는 일본 기사가 우리나라로 와서 바둑을 배우고 우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15살의 일본 천재 기사 스미레 3단을 김동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기원 100원 기사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의 스미레 3단입니다. 2009년생으로 올해 한국 무대에서 비공식 대국을 포함해 39승 20패, 승률 66%의 좋은 성적입니다. 국제바둑 춘향 선발대회에서는 오유진 9단을 물리치고 첫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뛰면 더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국으로 온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국은 친구들도 많고 바둑 잘 두는 사부님들도 많아서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원래 한국을 엄청 좋아해서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네. 일본의 소녀 천재 기사가 한국으로 와 바둑을 두는 것이 중장년 바둑 팬들에게는 새롭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바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60여 년 전 6살의 조치훈은 일본 기원의 양대산맥 기타니 문화에서 바둑을 배운 뒤 일본 바둑계를 평정했습니다. 바둑 천재 조은현 역시 세고의 문화에서 바둑 유학을 한 뒤 훗날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조치훈 사부님은 끝내기가 엄청 세서 그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인기인 스미레는 우리나라에서도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 9시간씩 바둑을 공부하고 있다는 스미레 3단. 어려워서 바둑은 더 매력 있다고 바둑을 예찬합니다. 바둑은 엄청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쓰이기 부분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그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 최강이 된 시대. 그러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인간의 바둑은 여전히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고 일본 바둑 천재가 가세한 한국 바둑계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